변이와 자연 선택. 자, 변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 안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개체별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 지금 다 사람이잖아. 네, 생김새가 어떻다? 다르고 피부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 키, 머리 크기 등등등이 다 다르죠. 이런 한 종 안에서 개체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변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선천적 변이를 주로 다룹니다. 선천적 변이는 뭐에 의한 변이다? 유전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장 다루지 않는 후천적 변이도 있다 없다? 이거는 뭐다? 보통 우리가 획득형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는 동안 얻어진 형태, 성질. 요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봐봐. 선천적 변이는 유전자에 의한 변이고 유전자에 의한 변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이 선천적인 변이는 뭐가 될 수 있다?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천적 변이에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나온다는 거는 소수령으로 내기 참 적당하죠. 뭐랑 뭐가 있다? 첫 번째는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의 이상으로 갑자기 부모에 없는 전혀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떤 형질이 나타나고 그 형질은 유전이 되죠. 두 번째가 유성생식입니다.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들이 가지는 유전 정보의 조합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조합과 없던 형질의 등장으로 인해서 선천적인 변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둘은 둘 다 어떻다? 자연적으로 유전이 된다. 특히 유전자 조합에서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 조합.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뒤에 자연 선택이 나오는데 그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나라 그 역사 코미디 영화인 황산벌에 나온 유명한 대사.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쓰는 거다. 똑같아요.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은 거고, 살아남아야 뭐를 할 수 있다? 번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번식으로 태어나는 개체들은 살아남은 개체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의 형질을 점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뭐 자연 선택에 의한 최근의 변화에 따르면 이런 게 있죠. 코끼리의 상아가 짧아져가고 코뿔소의 뿔이 짧아져갑니다. 왜? 그치.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왜 잡아요? 고기 먹으려고? 상아가 필요해서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체가 된 코끼리들, 젊고 성체가 돼서 한참 더 큰 상아를 가지고 있는 그 개체들 중에 어떤 놈들부터 쏴 죽인다? 그치. 상아가 큰 놈들을 쏘겠죠. 그럼 상아가 짧은 놈들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밀렵인데. 그럼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걔네들끼리 결혼해서 걔네들끼리 그 유전자로 새끼를 낳으니까 태어나는 코끼리들도 상아가 짧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게 몇 대째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요즘 코끼리는 상아가 짧거나 사실상 없는 놈들이 더 많다는 거죠. 코뿔소도 똑같아요. 변이, 코뿔소의 코에 달린 뿔의 크기는 개체별로 다르고 그게 어느 정도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누가 먼저 잡힌다? 원래는 봐봐. 콧불을 가지고 코뿔소들끼리 서로 번식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그 중에 힘세고 콧불이 더 큰 놈들이 암컷을 차지하고 번식을 하고 해서 계속 콧불이 큰 쪽으로 변화해 가다가 요즘은 코뿔소 콧불이 크면 어떻게 돼버린다? 총 맞아 돼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결혼한다? 그럼 누구만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태어나는 애들도 콧불이 크다 작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큰 애들과 짧은 애들의 이 개체적 차이가 계속되다 보니까 봐봐. 강자존이라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였다면 큰 애들이 살아남아야 되겠지. 상아가 더 긴 애들이 싸움을 잘할 거야 살아남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현 시점에 밀렵 안 당하는 게 살아남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선택이지. 그래서 요런 개체. 그래서 저기 봐봐. 애벌레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살고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풀잎하고 같은 보색을 띠는 애들은 살아나고 풀잎하고 다른 색깔 띠는 애들은 먼저 잡아먹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를 지나가면 점점 어떻게? 풀잎하고 비슷한 보색을 띠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그 색깔로 살아남은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 뒤에 넘어가 보면 자연 선택에 의해가지고 뭐 항생제, 내성균, 남모양 적혈구, 딱정벌레 집단이 나오는데, 요거보다 한 바닥 더 넘어가 봅시다. 진화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앞으로 넘어와서 예시들을 보자고. 응? 지금 여기에는 자연선택설의 한계라고 해서 자연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과 체계는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진화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진화론에서 자연선택과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이론이라서 배워놔야 돼요. 바로 불용설이에요. 드브리스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야.
계속 사용을 하는 기관은 점점 발달되고 점점 사람들이 쓰지 않는 기관들은 효용성이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퇴화한다는 거죠.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압니다. 동물들이 귀를 쫑긋거릴 수 있다는 거. 사람도 그거 가능한 사람 있어요. 사람도 귀가 여기가 이렇게 귓볼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은 안 되는데 저게 되는 사람이 간혹 나타납니다. 이게 진화가 덜 된 게 아니라 야, 용불용성 설명할 때 귀 움직이는 사람 나도 처음 봤다. 아, 강사 생활 20년 만에 동의근 작동하는 사람 처음 보. 실제로 사람도 여기 안에 근육은 남아있어요. 동의근이라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어릴 때부터. 근데 우연하게 어릴 때 아마 너도 그게 시작이었을 거야. 우연하게 내 귀를 움직이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재밌다고 계속 쓰다 보니까 발달해서 귀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근육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단 말이야. 그 야구 선수들 중에 토미존 수술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팔꿈치 여기 근육 인대 재건술. 그때 많이 쓰는 힘줄 중에 하나가 요 힘줄이에요. 요 힘줄.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튀어나오는 힘줄이 하나 굵은 게 있잖아. 이거 사실 사람한테 필요 없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뼈가 아니고 요게 힘줄인데 이 근육으로 투수들은 뭐 하냐면 여기 팔꿈치 바깥쪽에 인대 끊어진 거를 요걸 끊어가 여기다 붙이는 거야. 그게 토미존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에 힘이 좋아서 이게 체진에 힘이 빨라져. 공 구속 그 수술하고 나면 공 구속도 좀 더 늘이 많이 하는데 이 근육의 실제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에 매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매달릴 때만 여기 힘 빡 들어오잖아요. 이제 턱걸이나 이거 하는 힘이 약해지는데 투수는 턱걸이 못 하거든 실제로. 왜? 밀어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턱걸이는 땡기는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반대쪽으로 발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수들은 우리 생각에 턱걸이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투수는 그니 턱걸이 못 해요. 팔굽혀펴기는 잘합니다. 밀어내는 운동이니까. 예, 용불용설은 이런 거예요. 계속 쓰는 기관은 점점 발달해가고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해간다. 그러니까 기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용불용설로 설명하자면 원래 기린은 목이 다 짧았는데 이게 짧은 애들이 나뭇잎 밑에 기린 나뭇잎 뜯어먹고 사니까 나무 아래쪽에 잎을 다 뜯어먹고 나니까 위에 이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먹겠다고 목을 이렇게 쭉쭉쭉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왜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자의 변화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거 획득 형질의 유전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론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둘 다 막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막 그 신혼일 때도 막 운동하고 헬스해서 막 엄마도 그렇고 엄마는 막 배에 복근 11자로 쫙 서 있고 아빠는 막 배에 초콜릿 볶고 왕자 막 입고 막 온몸이 막 근육질에 막 울룩불룩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배에 왕자 있으면 응애 하면 이상하잖아. 용불용설은 그게 된다는 소리를 한 거야. 아니면 좀 슬픈 이야기. 아빠가 전쟁 나가서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무릎이 잘린 병사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다행히 여자친구가 장애인이 된 남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차버리고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났어. 애 한쪽 무릎이 없을 리가 있냐? 아니죠.
근데 그게 된다는 소리라고. 아, 근데 길이는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늘어난 거지. 아, 애가 늘어난 채로 태어나진 않는다고. 똑같이 짧아요? 그럼? 그거 있잖아요. 우리 동남아 쪽인가 아프리카 쪽인가 그 민족 있죠. 목에다가 금 링을 달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계속 강제로 늘려서 목이 길수록 예쁜 미인이라고 해서 여자들 목이 이렇게 강제로 늘리는 계속 링 달아서 늘리는 민족. 걔네들 그럼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목이 그렇게 길까? 아니, 안 길어져요. 길이는 길어진다며요. 어? 그럼 길이는 왜 길? 그러니까 용불용설로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진화론에서. 그래서 이 이론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 바로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이겁니다. 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 지역이 허용할 수 있는 개체수보다. 즉, 과잉 생산된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그 안에서 생존 경쟁. 서로 정해진 양의 먹이와 정해진 공간의 크기로 경쟁을 시작할 거 아니야. 그 가운데서 자연 선택.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자 생존이 아니에요. 적자 생존입니다. 무슨 소리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적합한 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환경에 그로 인해서 그 형질의 유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길이는 어떤 예가 되느냐? 원래 길이는 목이 좀 긴 놈도 있고 목이 짧은 놈도 있는 거야. 네. 사람으로 따지면 180이 넘는 롱다리가 있고 170 초반 혹은 160대의 숏다리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의 개체수가 늘었어요. 길이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도 있어. 개체수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린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린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경쟁이 일어날까? 나뭇잎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목이 짧은 녀석들은 아래쪽에 나뭇잎만 뜯어 먹을 수 있죠. 목이 긴 녀석들은 위에 거도 먹을 수 있고 밑에 거도 먹을 수 있잖아. 목이 기니까. 그럼 여기서 목 긴 기린들이 다들 착하고 천사라서 야 너희들은 목이 짧으니까 밑에 거 뜯어 먹고 나는 목이 기니까 나는 위에 거 뜯어 먹으면 돼. 우리 이렇게 같이 살자 하겠냐고. 지금 경쟁 중인데. 그럼 목이 긴 애들은 위에 거 밑에 거 다 뜯어 먹을 수 있고 목 짧은 애들은 밑에 거만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경쟁에서 누가 유리하다? 긴 애들이 유리하겠지. 그럼 기네들이 살아남고 기네들끼리 결혼해서 기네들끼리 번식하면 새끼들은 뭐가 태어나기에 확률이 높다? 기네들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기네들이 태어났는데 그 기네들 중에서도 좀 더 긴 놈과 좀 덜 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애네들끼리 경쟁하면 또 누가 살아남아요? 또 기네들이 남을 거고 기네들끼리 결혼하면 그 기네들 중에서 조금 더 긴 놈과 조금 더 짧은 놈이 생기겠지. 이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 네,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선택입니다. 이 자연선택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도 서술형에서 좀 알아놔야 되죠. 자연선택설의 한계. 자, 변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 다윈은 말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유전자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다윈이. 굳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멘델의 유전 법칙 이전의 다윈이에요. 이 시대적 개념을 알아야 돼. 다윈은 멘델보다도 전 시대 사람이에요. 반세대 정도. 그러면 유전자라든가 유전 법칙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다윈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모가 결혼해서 새끼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피가 섞이니까 그 부모를 닮은 새끼가 태어난다 정도로만 이해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개념, 유성생식의 개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변이가 생기고 왜 그 변이가 유전이 되는지를 다윈 시대에는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 자연 선택에 요즘에는 추가되는 이론들이 조금은 있겠죠. 요 이론의 첫 번째가 돌연변이인 거야. 이건 이제 유전자 이후 시대예요. 유전자의 변화로 인해서 부모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고 그 형질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후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격리설입니다. 이거는 딱 특정 지역만 설명이 돼요. 바로 호주라던가 갈라파고스. 호주에 사는 생물들은 어때요? 호주에 어떤 동물들이 살죠? 캥거루, 코알라, 태즈메니안 데블, 오리너구리, 그리고 이제 멸종한 뮤. 포켓몬. 그 타조 비슷한 1m 80짜리 새가 있었어. 그 화식조 같은 건가? 네, 타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이즈 키가 한 1.5. 무서워. 이게 이제 1900년 한 3, 40년대쯤에 멸종했는데 인간이 멸종시킨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대륙인데 호주 대륙의 특징이 뭐야? 다른 대륙과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유독 혼자 떨어져 있었지. 정확하게는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판게아가 분리될 때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전혀 다른 데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 살던 생물들은 다른 지역의 생물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진화 루트를 타고 진화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동물,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는 대충 비슷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쵸. 호주는 되게 특이한 놈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우리 캥거루라던가 그 유대류 그 주머니 동물 계열은 호주하고 그 인근에 주로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캥거루는 성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아 정도에서 태어나는 거야. 배아에서 태아가 돼서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동물들은 충분히 자라고 태어나잖아. 얘는 거의 태아 단계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혼자 어미 털 잡고 주머니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젖빨고 충분하게 큰 뒤에 다시 나오는 거야.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도골 때린 거 오리너구리. 주둥이는 오리주둥이야. 몸뚱어리는 너구리 비슷한데 비버 비슷해요. 꼬리도 약간 넓적하고. 물가에 사는데 발에는 물갈퀴도 있습니다. 더 웃긴 거 가르쳐 줄게. 얘는 알에서 태어나는데 포유류입니다. 엄마 젖 먹고 커요. 알에서 태어나고 엄마 젖 먹고 큽니다. 하기야 그 반대도 있죠. 원래 알에서 태어나야 되는 애들인데 알을 놓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을 깬 뒤에 새끼들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긴 하니까요. 다른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살모사. 왜 살모사인지 아냐? 우리나라도 꽤 있는 뱀 중에 하나인데 살모, 어미를 뜯어먹는 뱀이란 뜻이잖아. 어미를 죽이는 뱀. 아 진짜요? 그러니까 뱀이 알을 둥지에 낳는 게 아니라 암컷이 자기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 배를 뜯어먹고 빠져나와야 돼. 그럼 어머니 죽어요? 대부분 죽는다 죽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상처를
그 상처를 버텨 이겨내면 뭐 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번 앓아오면서 죽죠. 살모사잖아 그래서. 이거 그래서 잘 맞아요. 처음 알았어.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하게 진화를 하는데 유독 호주는 특이하게 진화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갈라파고스 제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제일 가까운 게 남아메리카에서 몇백 킬로일 거예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태평양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섬인데 그 칠레 쪽에서 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섬들끼리만 완전히 격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핀치, 우리가 다윈 핀치라고 부르는 이 섬의 특징이 뭐냐면 섬이 한 몇 개가 섬과 섬 사이의 새들이 못 날아갈 만큼 먼 거리는 아닌데 섬들이 몇 개가 흩어져 있는데 각 섬마다 그 핀치란 참새 비슷한 새예요. 일종의 박새 이런 계열의. 이 새들이 먹을 만한 먹거리가 섬마다 조금씩 다른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이 핀치라는 새는 새 주둥이 부리 모양이 좀 뾰족하고 긴 놈도 있고 약간 뭉툭하고 짧은 놈도 있고 약간 휘어진 놈도 있고 개체별 차이가 조금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리 모양마다 먹기에 좋은 먹이가 있고 먹기가 불편한 먹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좀 딱딱한 열매를 깨먹고 살려면 부리가 길고 뾰족한 게 유리해. 짧고 뭉툭한 대신에 튼튼한 게 좋아. 짧고 뭉툭하고 튼튼한 게 좋겠죠. 근데 짧고 뭉툭하고 튼튼한 놈은 선인장에 붙어있는 벌레를 쪼아 먹으면 지가 찔리지. 그러면 선인장에 붙은 벌레를 먹어야 되는 섬은 좀 뾰족하고 긴 애들이 유리하겠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거 빼먹어야 되는 애들은 또 그 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섬마다 먹을 수 있는 게 달라. 그러면 그 새들은 자기 부리에 먹기가 편한 곳에 각자 몰려 살겠지. 그러면 섬마다 소위 우리 유효상종 끼리끼리 논다 하겠지만 끼리끼리 살겠죠. 그러면 그 끼리끼리 연애해서 결혼할 거 아니야. 그게 몇 대 지나버리면 그 새들을 같은 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몇 대 몇십 대 지나버리면. 짧은 핀치들은 짧은 핀치들끼리 한 섬에 모여서 지네들끼리 결혼 짝짓기 할 거고 뾰족하게 긴 애들은 긴 애들끼리 휘어진 애들끼리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유성생식 돌연변이 이런 변이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시대가 지나면 다른 종으로의 뭐가 일어난다? 분화가 일어난다는 게 격리설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돌연변이들도 나타나서 전혀 없던 새로운 형질들도 나타난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말한 자연 선택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왜 개체 변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둘도 사실 한계가 있는 이론이거든요.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존에 유리할지언정 번식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 생존에 유리해요?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워낙 마블 덕후니까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2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이마에 눈깔이 하나 더 열리죠. 자, 사람이 갑자기 눈이 세 개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세 번째 눈은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 보통 인간들이 감지를 잘 못하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 번째 눈이 생긴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쳐. 이 사람들 밤에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겠죠. 미국 특수부대다 이러면 막 다른 사람들은 야시경 곡을 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보일 거 아니야. 생존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남자친구 눈 3개. 야, 눈 3개 갖고 뭘 그래. 만약에 팔이 4개인 사람은 UFC 챔피언이 될 수 있어. 팔 2개로 상대방 팔하고 서로 딱 견제하고 이러는데 팔 2개로 위에서 막 펼 수 있어. 진짜 잘해. 할때 손잡고 그러면 새가 손가락을 이렇게 아니 하나는 허리에 와 있고 하나는 어깨 동무하고 있겠지. 머리도 쓰다듬고.
아니 한쪽에 두 개일 거 아니야. 설마 세 개 한 개일 건 아니잖아. 안 될 만하구나. 이러고 한 개는 우산 들어주고 한 개는 커피 이렇게 들어주고. 좀 좋은데? 그건 좋다. 근데 봐봐, 결혼할 수 있겠냐? 너무 알고 차는 안 돼. 처음에 팔이 4개 하니까 하는 팔 4개. 그럼 뭔 소리야? 저기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기 켄타우루스 어때? 상체는 사람, 다리는 그 몸뚱아리 말. 같이 어떻게 그러면 유리하게 타야 되나? 자, 봐봐. 이건 이제 되게 극단적인 애들인데 그 사람의 능력이 돌연변이로 뛰어나져서 경쟁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번식 경쟁에는 절대 유리하지 않겠죠.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근데 걔는 일단 외모는 사람이긴 하잖아. 가끔씩 이상한 줄 달고 내려와서 이상하게 뽀뽀하고 튀긴 해도.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정도면 괜찮다고 치는데 판타스틱 4면 어쩔 건데 갑자기 막 옷 홀라당 타버리면서 온몸이 불덩어리 돼서 날아가는 놈 하나 있고 온몸이 고무고무라서 막 늘어나는 놈 하나 있고 온몸이 바위돌 덩어리인 사람 하나 있고. 힘들긴 하다. 결혼이 안 될 것 같아. 그쵸. 평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존 자체에도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오드아이 강아지나 개 보면 예쁘다 생각이 들죠? 양쪽 눈 오드아이는 맹인입니다. 진짜요? 네, 앞에 못 봐요. 양쪽 눈 오다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중에 알비노증이 오는 애들 보면 시베리안 허스키나 이런 애들 눈동자 파란 애들이 있어. 은색이나. 그게 보면 대부분 한쪽 눈만 그 오드아이고 한쪽 눈은 그냥 정상 눈으로 보이잖아. 양쪽 눈이 다 오드아이로 태어나는 개들이 간혹 있는데 걔네들 맹견입니다. 앞에 못 봐요. 이거 쉽게 말하면 홍채가 빛을 제대로 커트를 못 해주는 눈이란 말이야. 어릴 때 시각상실이 일어나요. 생존에 불리하네. 그렇죠. 백사도 그렇고. 봐봐. 동네 호랑이가 전부 다 노란색의 검은 줄인데 흰 줄에 회색 줄무늬 호랑이야. 이건 뭐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 막말로 미운 오리 새끼는 종이라도 달랐지. 걔 혼자 백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유리한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 선택을 하는 예시들이 아까 말한 핀치도 있지만 한 바닥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딱정벌레 집단. 저 딱정벌레 집단과 가장 비슷한 예시가 실제 사례가 그 맨체스터 나방입니다. 그 박지성으로 유명해진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축구팀이 되게 유명하죠. 맨유가 있고 맨시티가 있고. 맨체스터 사람들은 맨유는 트래포드지 우리 맨체스터 시티 아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원조니 뭐하니 싸우는 팀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거기가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 치고는 북부 쪽에 속해요. 스코틀랜드 약간 아래쪽에 시골 마을입니다. 원래 되게 숲이 우거진 동네였고 그 나무에는 지을이라고 바위나 나무 밑둥에 붙어 사는 흰색 이끼 형태의 버섯들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이끼 버섯 비슷한 우리 서기버섯, 모기버섯 비슷한 그런 류들이 나무 밑둥에 많이 붙어 사는 지역이야. 그럼 나무 밑둥이 무슨 색이다? 흰색이었단 말이야. 대부분의 곤충은 성충이 되면 첫날 번식합니다. 그거 알죠? 하루살이의 실제 나이는 7년 하루라는 거. 하루살이의 실제 수명은 7년 플러스 하루인 거. 그 매미 아니에요? 매미도 그런가? 하루살이도 꽤 긴 걸로 알아요. 7년에 1년인가? 매미는? 그러니까 애벌레 상태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기간이 길다고. 매미나 이런 애들도. 근데 봐봐.
그래서 맨체스터 지방의 그 나방, 특정 나방의 애벌레들을 비교하면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의 애벌레 수는 비슷비슷해요. 채집을 해보면. 근데 성충, 완전 나방이 된 뒤에를 개체를 해보면 맨체스터 지방이 오염되기 전에는 흰 나방이 많이 잡히고 검은 나방이 안 잡혀. 왜? 새들이 다 잡아먹었으니까. 생각해요. 흰색 이끼에 나방이 두 마리가 붙어있어. 하나는 흰 나방, 하나는 검은 나방. 뭐가 잡아먹히겠나? 그런데 맨체스터가 지금은 공업도시거든요. 특히 산업화 초기에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흰색 이끼가 다 오염해서 검게 변했어. 그 시점에 채집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애벌레 개체 수는 비슷했는데 성체가 검은 나방이 많이 잡히고 흰 나방이 적게 잡혔다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되게 깨끗해졌고 그 오염됐던 나무숲도 이제는 다시 하얗게 바뀌었어요. 깨끗해졌어. 지금 잡으면 어느 나방이 많이 나온다? 흰 나방이 많이 나온다. 새끼들은 비슷한데. 요런 게 자연선택인 거지. 저기 딱정벌레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생제 내성균. 돌연변이 등등으로 개체 변이로 어떤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던 균과 그 내성이 원래 없는 균들이 그렇게 섞여 살잖아. 근데 거기에 항생제를 때려 부으면 내성균은 거의 다 살아남고 비내성균은 거의 다 죽겠죠. 그러고 나서 새롭게 그 균들이 번식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누가 더 많이 생기죠? 내성균의 균이 많이 생기고 비내성균은 개체수가 적겠지. 그 상태에서 항생제를 한 번 더 때려봐야 비내성균만 죽지 내성균은 살아남아 있겠지. 요렇게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이 살아남은 개체들이 당연히 번식을 해서 자신의 그 형질을 더 많이 후손에게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 통합과학이 사랑하는 질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특이점은 이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말라리아는 그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많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열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 말라리아 발생 지역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 빈도수가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을 딱 저렇게 지도로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상당수 겹치죠. 예, 정확하게는 저기에 남모양 빈혈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건 아니잖아. 단지 정상인들이 말라리아에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병,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니까 더 많이 살아남을 거고, 빈혈이 없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으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저 지역에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는 빈혈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머릿수가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이 어떻게 측정된다? 높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봐봐. 지금 어떤 형질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더 강한 적은 없죠. 단지 그 환경에 어떻게 적합한 형질이 뭐하고 있다? 살아남아서 그 종을 이어가고,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면 각각의 형질이 그 종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변이였잖아. 진화는 변이가 누적돼요.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챕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요거도 일단 뽑아줄게요. 요 자료도.